30여 년간 한국 가족제도의 연구에 몰두해온 사회학자가 갑자기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벌써 20여 년 전. 그 후로 최재석 교수는 독보적인 저술 활동을 통해 천황이 백제인이란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최 교수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신찬성시록. 신찬성시록은 815년 간무 천황의 왕자가 편찬한 책으로 고대 일본의 황족과 귀족의 계보가 적혀 있다. 그중 황족의 계보에는 천황이 백제인이란 결정적인 증거가 기록돼 있다고 한다. 바로 이것, 민달 천황의 손자인 백제왕이란 글귀다. 다른 천황들도 전부 민달 천황의 조상이고 후배입니다. 후손입니다. 따라서 민달 천황이 백제인이라는 것은 민달 천황의 조상인 천황, 민달 천황의 자손인 천황도 모두 백제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대원진이라는 이게 왕족이죠. 신찬성시록의 기록은 한마디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일이라 취재팀은 기록의 원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신찬성시록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몇 개의 필사본만 전할 뿐이라고 한다.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신찬성시록의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우에다 선생을 만났다. 전 교토대 교수이자 저명한 역사학자인 우에다 선생은 취재팀에게 신찬성시록을 공개해 주었다. 우에다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 신찬성시록은 가장 오래된 필사본 중에 하나다. 지금은 우에다 마사키본으로 불리는데 전시 요청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신찬성시록의 원본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이 필사본에도 문제의 그 내용이 담겨 있을까? 취재팀은 우에다 선생에게 서울에서 복사해온 내용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석 교수가 취재팀에게 제시한 내용은 필사본에도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취재팀은 우에다 선생에게 이 기록의 해석을 요청했다. 大原の真人という氏族がいますと。でこの人の祖先はね百済の王様ですというように書いてるわけです。で島根の真人という人も住んでいますと。でこの人は 그런데 우에다 선생은 민달 천황 부분을 해석하지 않았다. 百済の親王の子孫ですと。いうように書いてる。요 부분은 그래서この 민다르というのは 취재팀은 다시 한번 기록의 의미를 물었다. 민달의 손자가 되나요? 대원진인이? そうなりますと先生、大元誠何人は、ピダツ天皇の孫ですか? 취재팀의 집요한 질문에 그제서야 우에다 교수는 원문 전체를 해석했다. 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議論をですね. 천황 자신이 백제인이라고 분명히 쓰여진 이 기록에 대해 우에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百済系の桓武天皇のお母さんのようにね、百済系の血脈がね、血の流れが深い関係を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は確かです。確かですけれども、日本の天皇の先祖が百済の王であると
いうことには直結しません。百済の王族と密接な関係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けども、だから天皇家の先祖は百済であると、百済の王であるというようには単純に言えません。우리는 지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이 신찬성시록에는 분명히 민달, 그러니까 일본 제30대 미다스 천왕이 백제 왕족이었다고 쉬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찬성시록의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다스 천왕이 즉위하던 해인 572년 일본 서기의 기록입니다. 황태자, 즉 천황위, 10월 궁우 백제 대정, 일본 서기 민달 천황. 황태자가 천황에 즉위하였다. 이달 백제의 대정궁을 지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신찬성시록을 몰랐다면 아마 이 기록을 우리는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일본 천왕이 백제궁을 지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찬성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다스 천왕은 백제인이었다. 백제인 천왕이 백제궁을 짓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일본 나라현. 현재 백제란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 이 지역엔 멀리서도 눈에 띄는 3층 탑이 있다. 이곳이 백제사, 즉 백제의 절이다. 백제사 경내에 남아있는 3층 탑은 현재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 절이 미다스 천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절 옆에 신사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 절에 남아있는 석등의 받침대에는 백제 칠촌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백제인이 이곳에 촌락을 이루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다스 천왕이 지었다는 백제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역사상 백제궁은 또 하나 있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34대 조메이 천왕이 백제천 옆에 백제사와 백제궁을 지었다고 한다. 조메이 천왕은 백제궁을 지은 미다스 천왕의 손자다. 옛 이름이 백제강인 이곳에서 지난 1997년 2월 대단한 발견이 있었다. 1400년 전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건물터는 절터로 밝혀졌다. 또한 이 절터 옆에서 거대한 규모의 탑터도 발견됐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백제인들이 지은 호류사의 기와와 똑같은 형태의 기와가 보였다. 백제강 옆의 이 유적을 일본 학자들은 백제사 터로 확신하고 있다. 今度がですね、吉備池拝寺、つまり百済大寺はこれだけの大きさ、36メーターと27メーターあります。それに対して、飛鳥寺は日本で一番古い飛鳥寺は21メーターと17.5メーター。面積でいうと2倍ぐらいこっちの方が大きいですね。この付近では一番大きいと見てもよろしいですか？というよりも日本で一番大きなお寺だと
飛鳥時代のお寺で日本で一番大きなお寺がここな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それから 5년여에 걸친 발굴 결과 백제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당과 탑은 건설 당시 일본 최대의 규모다. 현재는 논과 연못으로 변해버린 백제사는 원래 3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남쪽엔 중문과 승방이 있었고 내부에는 거대한 금당과 탑 그리고 강당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다. 백제사의 탑은 기단의 크기로 원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기단의 한 변이 30m, 높이가 2m가 넘는 것으로 보아 이 탑은 원래 80m 이상 되는 거대한 탑이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메이 천왕은 백제천 옆에 구중탑을 세웠는데 이 탑이 바로 그 기록의 구중탑으로 추정된다.時代的に7世紀の前半段階ということで天皇の名前でいうと金明天ごめんなさい除明天皇という天皇の時代に建てられた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 이곳이 조메이 천왕이 백제사와 구중탑을 세운 현장이라면 이 인근 어딘가에는 또한 그가 지은 백제궁이 있어야 한다. この辺りの田んぼの下に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ね。百済宮はですね、百済大寺というお寺の西側にどうも作られ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んで、この辺りが大寺であるならばちょうど西側のこの田んぼの辺りがその宮殿の跡で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백제사의 서쪽 지역은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궁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단단한 지반으로 보아 일본 학자들은 이곳을 백제궁 터로 추정하고 있다. 前にね川が流れておりまして、その川が 백제궁을 지은 후 조메이 천왕은 거처를 백제궁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641년 일본서기 기록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641년 10월 천왕이 백제궁에서 돌아가셨다. 왕궁 북쪽에 안치하고 이곳을 백제대빈이라고 불렀다. 백제대빈, 이것은 백제의 3년상을 의미한다. 일본 천황의 어떤 빈소를 백제대빈이라고 굳이 그런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귀소 본능이랄까, 귀소감 속에서 백제하고 어떤 귀소적인 연계성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엿보여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하듯이 이제 죽을 때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를 바라본다. 뭐 하듯이 백제대빈이라고 하는 시신을 안치해두는 장소의 명칭이 백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천황의 어떤 계통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제인 비다스 천황의 손자 조메이 천왕. 그는 백제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백제사와 백제궁을 짓고 그곳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장례 절차도 철저히 백제의 의식을 따른 것이다. 탑이 조메이 천왕이 백제강 옆에 세웠다는 9층 탑입니다. 아, 정말 높은데요. 자, 이 조메이 천왕은 고대 일본의 최대 탑을 세워놓고는 그 옆에 백제사와 또 백제궁을 지었습니다. 자, 이 백제궁을 지어놓고는 이 조메이 천왕은 아예 이 백제궁으로 거처를 옮겨서 살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례 의식도 백제대빈이라고 하여
백제의 3년상을 따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미다스 천왕과 조메이 천왕의 계보를 따져보면 일본 천왕가의 상당수가 백제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은 고대 한일 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데요. 과연 백제와 일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일본 고대 국가 야마토 우에가 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 아스카. 고대 문화의 중심지답게 이 지역엔 고색 창연한 절이 있다.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사다. 아스카사의 중심부인 이곳에선 1300년 전 불사리 안치식이 거행됐다. 당시 이 행사는 흥미로운 일화를 전해준다. そこへ埋めたわけですね。高い旗をたくさん立て、また鳳凰という鳥も、その車に乗せ、で大きい太鼓、小さい太鼓を鳴らし、そしてここまで大勢の方が百済の服装で、ここまで行列してきて、そして日本の当時の推古天皇が中心になって柱を立てる儀式を盛大に行われたと。 아스카사를 지은 인물은 백제인 소가노 우마코. 그는 이시부타이 무덤으로 불리는 이 거대한 돌무덤의 주인이기도 하다. 소가노 우마코를 비롯한 소가씨는 야마토 외에서 약 100년에 걸쳐 세력을 떨친 백제계 가문이었다. 소가씨는 그가 왕위에 올린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최초의 그 여왕인 스이코 여왕도 왕에 올렸고, 스이코 여왕의 오라비인 용우메이라고 용명천왕도 왕에 올렸고, 그런데 용명천왕이 죽었을 때 왕위에 올린 것은 수슝이라는 왕입니다. 물론 이거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수슝이 어느 날 멧돼지를 잡아온 신하가 멧돼지를 바쳤을 때 멧돼지를 가리키면서 내가 미워하는 자의 목을 치듯이 이 멧돼지의 목을 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소아마자 대신에 귀에 들어가자 소아마자가 자기 신복을 시켜서 수슝천왕을 살해해버립니다. 물론 일본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 일본 왕가에서 강력한 그 파워를 가져서 나는 새도 뭐 떨어뜨리는 그 한마디에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소아마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서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백제 왕자 교기가 오자 야마토 외의 관리는 급히 이 사실을 알리고 외 조정은 향응까지 베푼다. 주목할 것은 백제인 실력자 수아마자가 교기와 수시로 대화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일종의 정치 보고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모든 권력을 가진 소가씨가 일본의 실권자가 백제 왕자에게 와서 모든 정치를 보고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지배 체제는 백제 왕, 백제 왕자, 일본의 소가씨 이런 계통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일본과 백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 663년 8월 백강부 전투. 신라, 당나라, 백제군과 왜군이 참전한 동아시아 최대의 전투였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백제 왕족 복신은 일본의 지원군을 요청한다. 복신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일본은 당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당시 일본 조정의 행동을 알 수 있는 유적이 있다. 斉明天皇さん自ら自分自身がこの亀型石造物のこの水槽の中に手を洗い口をゆすいで身を清めてこの
中の建物で、お祈りされたと。 아스카를 출발한 사이메이 천황은 오사카의 나니와궁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사이메이 천황은 복신의 뜻에 따라 지원군 파병을 결정하고 이곳에서 무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다시 사이메이 천황은 군사를 이끌고 나니와에서 하카다 지역으로 이동한다. 사이메이 천황은 아예 이곳 하카다로 궁을 옮기고 군사들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일본군의 파병은 천황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됐고 2만 7천 명의 병력과 400척의 선박은 백강구로 향했다. 그러나 백제와 왜군은 패배했다. 이 시점을 기록한 구당서엔 당시 일본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백제의 왕자가 왜군과 탐라국사를 함께 인솔하여 투항했다는 것이다. 군사를 거느리고 투항했다는 것은 단순한 동맹 관계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백제 왕자 내지 백제와의 왜군을 통솔하고 나다 연합군과 싸우고 또 진직과 왜군을 거느리고 항복했던 겁니다. 결국은 백제 왕과 백제 왕자가 일본을 통치한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강구 전투. 그것은 당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고대 한일 관계는 단순한 문화 교류 차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천황의 혈통에는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황의 발언 이후 일부 매스컴이나 또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소위 한일 동정론이라는 그런 말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일 동정론은 9세기 칸무 천황 때 처음 제기된 이후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걸쳐 주장되어 온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라는 이 한일 동정론은 그 뜻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론 교류와 협력의 차원에서 또 때론 침략의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황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중대한 국가 행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일황이 이 천황가와 백제인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한일 간의 친선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이 고대 한일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